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조직법 제61조에 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는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1670호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네, 특별검사부 장우성과 파견검사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각 출석하였습니다. 네. 네, 피고인들 출석하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법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법무부 해공의 임성근, 임재훈 변호사 두 사람 출석했습니다. 법원 율곡의 고광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예, 이왕기 피고인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 한빛의 전승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고인들에게 묻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소, 직업, 등록 기준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판결 선고 시에는 그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피고인이 서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보통이지만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 시에만 서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유 요지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 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박성재는 내란 종료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완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양형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박성재와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장 1번주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장의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상황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에 피고인 박성재와 윤석열, 김건희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그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수사 및 국회의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해병 수사방해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방어 방법 등을 같이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 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되어 미흡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로서는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업무를 저버린 채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김건희의 사적 수사 상황을 파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그러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첨부이 사실에서 이를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한 첫머리 사실은 피고인 박성재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만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1번주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의 내용과 의미, 비상계엄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 구계엄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단서, 제9조 1항 전문의 내용과 의미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춰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행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에 있어 피고인 박성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추적 금지 조치,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성재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박성재에게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박성재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적 선으로 검토하거나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언급한 내용,
12상 비상계엄 선포 전 대접기원실에서 있었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대화 내용, 윤석열이 1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대국민 담화의 내용,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진술한 내용에 비춰 알 수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피고인 박성재의 입장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있으므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금도 민주당이 170여석을 가지고 있고 야권 전체 합치면 190여석이다. 실질적으로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지금 상으로 봐서 그게 절대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구금으로까지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위원 구자근의 질에 대하여 계엄 효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21시 52분경 대접경실에서 조태열이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용현이 윤석열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고 답하는 것과 이에 조태열이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용현이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22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시민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윤석열이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설득하였다라는 취지의 김용현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는 것을 지켜보았고 한덕수와 김용호가 21시 48분경 대접견실에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읽어보고 김용호가 이상민에게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그 발령을 전제로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신용호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박성재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교부받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표고령의 위헌,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 시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법무부 감찰관 유혁, 법무부 인권국장 성재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사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이 작성 및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용현이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2017년 계엄 문건과 국군 방첩사령부 작전계획 등 군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여인영, 노상원과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여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용현은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 사무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용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라는 내용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각각 건네주며 그 이행을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김용현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노상원의 수첩과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조치, 구검시설 운용, 수용 여력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김용현이 이들 논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대적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문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은 윤석열로부터 교부받은 법무부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법령 또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는 바, 피고인 박성재는 당시 법무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장 신용에게 서울구치소 등 수용 여력 확보를,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각각 지시한 반면, 법무부 소관 소년보호시설로서 구검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 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를 하였는지를 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상업의 진술이 있습니다. 배상업은 검찰 조사 시 진술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특별검사 조사 시 진술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릅니다. 배상업은 특별검사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박성재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상업이 위정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부 장관 직무에 복귀한 후 배상업에게 윤석열에 대하여 보고 없이 출국금 조치를 취하고 국회에서 이를 공개한 것에 관하여 야당과 결탁했느냐 질책하자 배상업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직에서 사회직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배상업이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지 피고인 박성재에 의해서 강제로 퇴직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배상업이 2025년 8월 8일 특별검사 조사에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고 진술하였다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삭선을 그은 점에 비춰보면 배상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하고 대통령 선거를 거쳐 정권이 바뀌기까지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 조사 이후의 배상업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합니다. 배상업이 출입국 심사과장 이기엄에게 전하여 출입국 심사과 직원 중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출근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이기엄은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관 이상배에게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들을 출근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배상업은 그 직후 출국 금지 결정 정결권자인 출입국 정책단장 김정도에게 출근을 지시한 사실. 배상업은 이기엄에게 출근을 지시하면서 계엄사령부에서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기엄은 이상배 출국 금지 업무 담당 추무관 김동현에게 계엄사령부에서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과 부합합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과 소속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야간에 들어오는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하여 순번을 정해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고 있고, 배상업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달리 출국 금지 담당
업무 담당자를 출근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성재가 교정본부장 신용에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구치소 수용공간 확인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신용회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공간 확인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회가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실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구치소 당직교정관 한성구와 통화하면서 교정본부에서 전달된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문태는 신용회와 통화한 직후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권혁규에게 전하였고, 권혁규는 한성구와 통화하면서 서울구치소의 수용 현황 확인을 지시하였는 바, 김문태가 신용회로부터 전달받은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확인 지시를 권혁규를 통해 한성구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교정시설별 수용 현황은 권한을 부여받은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권한이 있는 직원의 교정정보 시스템 ID를 사용하면 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실 지정팀은 매일 주간에 출근하여 거실 현황을 파악하므로 굳이 야간에 출근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권혁규는 김문태와 통화를 마친 직후 서울구치소 보안과 행정계장 교감 이재욱에게 전하여 거실 지정팀장 전정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한성구와 통화하면서 거실 지정 업무 담당자 이인용을 출근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정정보 시스템에는 간헐적인 누수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거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권혁구가 거실 지정팀 출근을 원했던 것은 전영재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거실까지 반영하여 작성 관리하고 있는 거실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과 함께 포고령 위반자 등 다수의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공안사범 내지 공안 관련 사범으로 분류하여 거실을 지역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김문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문태가 국회 앞의 시위대들이 다 잡혀오면 감당이 되겠느냐고 하여 이재욱에게 전정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라는 취지의 권혁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김문태가 권혁규에 하여금 거실 지정팀을 출근시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실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수용 여력 확인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신용회에게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회가 교정시설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수를 산정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건과 관련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함께 고려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과 소속 교정관 이승용과 보안과 소속 교감 장승일은 모두 추가 수용료를 대형기관의 경우 수용 정원의 160%, 중형기관의 경우 150%, 소형기관의 경우 130%로 각각 정한 것은 자신들이 근무 경험에 비추어 임의로 산정한 것이고, 그 결과 추가 수용 가능 인원수로 3,600명이 도출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믿기 어렵고 추가 수용률 내지 수용 가능 인원수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은 교정본부 책임자인 신용회가 직접 지시하여 작성하게 된 문건이고, 그에 기재된 추가 수용률은 이에 도달할 경우 조절 이송, 석방 등 비상시 조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며, 이승용과 장승일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문건 자체에 추가 수용률 산정 기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승용이 신용회에게 보고하면서 이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용회 등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 참석자들은 보고서를 회람하면서도 추가 수용률 산정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용회가 보안과장 양원동이나 이성용 등에게 추가 수용률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대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용회는 그 문건을 그대로 촬영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근데 피고인 박성재는 신용회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그에게 그 정도 점검하고 조용히 지켜보자고 말하였을 뿐 신용회가 왜 이런 보고서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인지, 추가 수용률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의 이를 정도로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도달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박성재는 자신의 지시 취지에 따라 신용회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교정본부는 평소 특정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화되는 경우 교정시설 간 이송 등을 통해 수용률을 관리하고 있고, 교정시설은 감염병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신용회는 1995년경 법무부 교정관으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무렵까지 약 30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교정시설별 추가 수용률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수용 가능 인원수를 산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신용회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신용회와 연락한 사람은 피고인 박성재가 유일하고, 피고인 박성재도 특별검사 조사에서 신용회에게 조절 석방 계획에 대하여 잘 검토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신용회가 이성용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신용회는 이성용으로부터 교정시설별 추가 수용률과 추가 수용 가능 인원수를 기재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을 보고받은 뒤 양원 등에게 검토 배경을 포고령 위반자 등 수용 인원 증가로 수정하고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을 추가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습니다. 근데 신용회가 단순히 조절 이송, 석방 등 비상시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라면 이미 이성용의 보고를 통해 추가 수용률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보고받았고, 추가 수용률 도달 시 이루어지는 비상시 조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굳이 검토 배경을 수정하고 조절 방안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신용회가 조절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조절 방안은 수용자를 이송하는 것 말고는 조절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성용이 소속된 팀이 이송을 검토하는 곳이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이성용으로부터 신용회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고 세게 검토한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양운동의 진술. 피고인 박성재가 이 보고 문건을 결재하게 되면 일선 교정시설과 특별한 협의 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성용의 진술.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조절 석방, 이송과 같은 비상시 조치는 교정본부장의 권한이 아닌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신용회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신용회는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당초 문건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피고인 박성재에게 추가로 보고하기 위해 문건 제작성을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4일 오전 이성용으로부터 검토 배경이 수정되고 이송 등 수용 이런 조절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 편람에는 행정업무 처리 지침으로 계엄군사법원 관할 민간인 미결수 및 기결수는 일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함. 계엄군사법원 관할 민간인 미결수의 호송 개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 교도관이 함. 수용시설 및 방호능력 초과 등으로 비상시 석방 필요시에 계엄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피구금자 및 피감호자에 대하여 비상시 석방을 실시함.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첩사는 2023년 을지연습을 시행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운영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구금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였고, 결과적으로 군인은 군 구금시설에, 민간인은 민간 구금시설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첩사는 2023년 합동수사본부 개선사항으로 수용인원 확대를 대비하여 경범죄자는 조절석방 심의 후 후방지역으로 이감하여 수감 인원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인형은 방첩사령관으로서 법무부 등의 수도권 지역 구금시설 현황 및 이러한 논의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김용현과 논의하였습니다.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상원과 논의하면서 중앙에서 수거를 진행한 후 지방에서 수거를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는 바, 신용회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국이 아닌 수도권 지역만을 특정하여 검토를 지시한 것은 피고인 박성재가 김용현이 수립한 내란 행위 계획을 전달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긴급 가석방 검토 부분입니다. 이 법원이 채택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받은 시에 따라 신용회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 구금을 위한 수용 여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회가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등으로 하여금 긴급 가석방 실시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총장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용회의 특별검사 조사 시 진술이나 성재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배상업의 특별검사 조사 시 진술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세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검사 파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소속 검사 안홍균 등과 검찰청 직원 파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 서기관 허종욱을 법무부 청사로 출근시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임세진에게 재차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고,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이 피고인 박성재 이러한 지시를 파악한 뒤 임세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대검찰청에서 실제 파견이 가능한 검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공무원 파견 요청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할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박성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고 그 인사안을 제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포고령 위반 등 계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죄는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므로 포고령 위반자를 비롯한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군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필요하고, 이들을 체포한 후 법무부 교정시설에 구금하거나 이송 석방하기 위해서는 군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 검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고, 법무부는 2024년 8월경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군 검찰단은 수사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군사법원 관할로 이전되는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성재의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권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상황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으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권 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배상업 신용회에 대한 각 지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김용현을 통해 박한수를 지휘 감독하여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서 위헌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헌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고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출국 금지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범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형집행법에 따른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포고령을 위반하더라도 출국 금지 대상이 되거나 수용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성재는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도록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의 수용 여력 확인과 그 확보를 지시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배상업, 신용회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세진 등에 대한 지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및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등을 위하여 임세진에게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로 발표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관한 설명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사실, 임세진이 그 지시에 따라 안흥균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국회 등 말씀자료 작성을 빙자하여 임세진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관한 설명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임세진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평소와 달리 그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세진과 안홍규는 피고인 박성재가 국회 등 말씀자료 작성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며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안홍규는 최초 문건 파일 제목을 법무부 검찰국 소관사무에 속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탄핵소추와 관련된 것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박성재는 임세진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 구성과 그 근거 자료 작성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임세진에게 문건에 첨부할 것을 지시한 별첨 1 현 정부 제2요구 목록은 일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고, 별첨 2 현 정부에서의 탄핵소추 상황은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에서 소관하지 않는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 현황이나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문건을 작성 관리할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당초 임세진으로부터 권한 남용, 관련 수정, 문건을 보고받은 뒤 오히려 법무부 소관 사무에 속하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인 국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수사 경비 전액 삭감 부분을 삭제하고 대외 불확실성, 글로벌 산업 경제 심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에도 차질 등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소관하는 검찰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달리 법무부 검찰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할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하여는 내란 특검에 수사권 및 공소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2024년 5월 5일 14시 4분경과 19시 28분경 피고인 박성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이 전 대통령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전 대법원장 김명수 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하도록 지시한 경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을 부정하게 청탁하였고, 피고인 박성재는 김건희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 보고받는 등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성재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검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서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특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1년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 제9호에서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범죄 은폐, 재판 및 수사 방해 등 범죄 혐의 사건, 제10호에서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제11호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정된 관련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건 관련해서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에서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관련된 1년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지 여부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나 형사 절차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박성재가 김건희로부터 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 및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등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소사실은 내란 외환 범죄 혐의와는 구성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하는 1년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되지 않고 제9호에서 정하는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은폐, 재판 및 수사 방해 등 범죄 혐의 사건이나 제10호에서 정하는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내란 범죄 혐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통된 증거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 기록,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착되어 있는 바 특별검사로 하여금 거기서 발견된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2상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관련된 일련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특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고 특별검사와 그 외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 경계가 모호해지며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나 형사 절차 법중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법 제2조 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사건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화한 범죄는 그 각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보면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자는 2024년 5월 5일인 바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일으킨 2024년 12월 3일로부터 약 7개월 정도 전에 일어난 범행이어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그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 증거나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각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유한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하여는 내란 특검에 수사권 및 공소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유한규는 2024년 12월 11일 9시 30분경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1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정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서한 후에 2024년 12월 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있었던 모임에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하였음에도 피고인 이완규와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4명만 참석하였다고 정언하고 그 모임은 비상계엄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정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완규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에서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에서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나 형사 절차 법중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입법 배경, 목적 및 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검법 제2조가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은 내란 외환 범죄 혐의와는 구속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하는 일련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해석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관련 사건으로서 위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특검법 제2조 제3항 제1호는 관련 사건을 정의하는 규정이므로 여기서 정하는 관련 사건으로서 위정죄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정의 대상인 이 사건 안가 모임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가 모임 자체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하는 1년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2026년 4월 16일자 의견서에 따르면 제9호에서 정하는 범죄 혐의 사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이 사건 안가 모임에 대한 고발을 수리하였다거나 이를 범죄로 인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고발이나 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제10호, 제11호에도 해당하는 사건에도 정하는 사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관련 사건으로서 위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제1호 내지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특검법 제2조의 문헌과 체계,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와 형사 절차 법정주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2024년 12월 3일 비삼계엄과 관련된 1년의 내란 외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은폐, 재판 및 수사 방해 등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를 제1호부터 제9호와는 상관없이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이라는 문헌이 무의미해지고 그 관련성의 기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나 형사 절차 법정주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현재 수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입법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비삼계엄과 관련된 내란 외환 범죄 혐의와는 구성 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안가 모임이 1년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범죄 은폐, 재판 및 수사 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에 대한 위정 역시 범죄 은폐, 재판 및 수사 방해 등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10호에 정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내란 중도임무 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가지는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변화,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13내란에 가담한 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국회의원들,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일부 군인들과 일부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려할 바 아닙니다.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는데, 이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내란 준비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은 노상훈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노상훈의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김용현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는 여인영에도 지시하였는데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노상훈의 수첩이나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혹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을지 연습 등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미리 시행해 보기도 하였는 바 이런 내란의 예행 연습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12.3 내란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아와 만나 논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가벼이 여긴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한 사람으로 나뉘어 더욱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및 특별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 박성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성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소기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문은 피고인 이완규에게 송달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고까지 중계를 마쳤고 법정 구속 여부를 위한 신문 절차까지 의무 중계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계를 중단합니다.